때는 1980년 5월, 분수대에 물 한 줄기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민원실에 전화가 울렸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그녀는 민원실에 계속해서 분수대의 물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분수대에 물이 나오는 것은 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축제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면 안 되었죠. 사람들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었고 둔기로 머리가 터져 죽어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한편 저는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서적을 주로 하는 편인데요.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죠. 사실 혼자 읽고 끝내려 했습니다. 출판사 창비에서 2014년 5월 19일에 발행되었고 제목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길거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충격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길거리를 지나다가 들었습니다. 5.18 광주는 사실 북한군이 한 거래. 유튜브에도 간혹 보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믿겠어? 라고 넘겼는데요.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는데 북한군이 한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잊고 지냈습니다. 저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졌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그날의 진실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이죠. 저자인 한강은 어렸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진 몇몇 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검게 그을린 건물들, 이마에 흰 띠를 두른 남자들로 가득한 트럭, 밤 벌거벗겨 트럭에 실려있는 장면. 훗날 그녀가 소설가가 되고 이 내용을 써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1년 반의 집필 기간 동안 그녀는 단 3줄을 쓰고 나서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어지러운 상황에 깊숙한 곳에 있는 인물들의 죽음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뼛속 깊은 곳까지 전율이 나도록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장 하나하나가 광주의 그날로 저를 데려간 것 같았고 등장인물들의 비극을 통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람의 탈을 쓰고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한 곳에 있는 장면으로 인물들을 하나씩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모여있는 곳은 광주 시내 도청이었죠.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도청에 숨어있는 시민군들을 모조리 학살하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말도 못할 고문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시민군들은 왜 군대에 대항했을까요? 그냥 집에서 숨어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어찌 이겨보려 한 걸까요? 계엄군이 광주 내 일반 시민들을 모두 폭도로 지정하고 죽인다는 소문이 만연해 퍼져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다도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렇게 피켓을 걸고 행진하며 시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 폭행하는 것을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목격했죠. 그래서 시민군이 조직되었고 시민들의 총바지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모두 죽지 않도록 말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대항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소에서 6.25 때 쓰던 칼빈 소총을 가지고 와 훈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계엄군이 왔을 때 한 발조차 쏘지 않았습니다. 저자인 한강은 이 장면을 연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월남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며 학살하기 시작했죠. 내 손으로 죽인 베트콩 새끼들이 30명도 넘는다. 더러운 빨갱이 새끼들. 도청에 함께 남아있던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캐비닛에 숨어 있다가 항복했던 동호회에게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총을 갈겼습니다. 저 새끼들 봐라. 빨갱이들 항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냐? 그 군인은 M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총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존나 영화 같지 않냐? 그 모습을 보게 된 대학생이었던 시민군들은 훗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어린아이인 동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모진 고문으로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강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들을 낙인치고 놨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몇십 년 전까지 말이죠. 마치 6.25 직후 빨갱이 아들이라며 취직이 안 되던 때처럼 말이죠. 우리는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여기 이 동호의 실제 모델이 광주 민주화운동 열사로 불리는 문재학 군입니다. 이번에 저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TV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약 40년이 지났는데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980년 당시 도청에 있는 내 막내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왔더라면 막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막내 아들과 친하게 지낸 새방에서 살던 그 가족을 받지 않았더라면 너가 살아있을까? 어머니의 후회하는 장면이 책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쓰시는 사투리를 그대로 써서 글로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말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의 울분, 나라가 어찌 이럴 수 있냐는 통곡.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사건으로 제 아버지를 잃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러셨을까요? 그때 엄마는 이런 나라에 있을 필요 없다며 이민 가자고 화내시던 게 기억납니다. 제 이야기는 제쳐두고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빵과 동호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일까? 새빵에 살던 정대라는 인물이 동호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정대를 묘사한 부분을 읽은 뒤 자료를 찾다 보니 그 친구의 사진을 보고 어쩜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긴 정대, 단축구멍 같은 눈에 콧잔등이 번번한 정대. 그래도 귀염성이 있어서 그 코를 찡그리며 웃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웃겨버리는 정대. 동호와 정대는 민주화 운동 행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5월 21일 전남도청과 전남대학교 앞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했고 21일 정오에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광주 시내 12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 그리고 도청에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동호와 정대도 계엄군이 총을 쏘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동호는 도망치는 순간 정대가 옆구리에 총 맞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정대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하지만 무서운 나머지 모른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한편 정대에게는 악착같이 열심히 살면서 정대를 보살펴주는 친누나인 정미가 있었습니다. 동호는 도망쳐 집으로 와서 정대의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후회합니다.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그렇게 동호는 시체라도 찾기 위해 도청에 가게 된 겁니다. 살아있기를 바라면서도 혹은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민군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동호는 처음부터 시민군은 아니었고 시위 현장에서 계엄군에게 죽은 시체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동호는 정대를 찾길 바라며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확인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점 썩어가는 시체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들, 유가족이 오지 않는 시체들. 동호는 시체들의 머리맡에 환타병에 초를 꽂아 일일이 하나씩 태워주면서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도 진정시키고 그들의 영혼도 진정시켜줍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 마치 영혼이 그 근처에 있는 듯 촛불이 일렁이는 장면을 저자는 너무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뜨거운 몽당초를 한 손에 쥔 채 너는 허리를 수그리고 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치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냄새를 태워준다는 반투명한 겉불꽃이 타오른다. 주황색 솥불꽃은 눈을 흘리듯 따스하게 너울거린다. 그 속에 작은 심장이나 사과 속씨 모양으로 흔들리는 심지를 둘러싼 하르스름한 불꽃심을 너는 본다. 죽은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일렁이는 촛불 하나하나가 고요한 눈동자들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촛불이 일렁이는 장면으로 동호가 가진 죄책감도 표현하면서 주변의 억울한 영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누군가 동호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꽃심을 너는 본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처음 소설을 읽을 때 당황했는데 이 부분은 이 장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움에서 더 큰 슬픔과 분노가 증폭되기도 하죠. 그 관점은 동호의 친구인 옆구리에 총을 맞았던 정대가 죽어서 유령이 되면서 자기 친구인 동호를 찾아가 관찰하는 겁니다. 나머지 장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겪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을 한 곳에서 등장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저자는 인터뷰 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보여주며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점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일이 고조되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너무 무겁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무거워지지만 저자의 이 표현력과 진행력이 매우 돋보이는 책입니다.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듯합니다. 정대가 유령이 되는 2장의 표현은 마음속의 분노를 증폭시켜줍니다. 그들이 가고 나자 더 어두워졌어. 하늘 서쪽에 남아있던 희미한 장광이 서서히 사라졌어. 나는 몸들의 탑 위에 어른어른 머물러 있었고 반달을 감싼 연회색 구름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그 빛이 만든 덤불숲 그림자가 죽은 얼굴들 위로 기이한 문신 같은 문양을 새겨놓았어. 전남도청과 전남대 앞에서 무차별 발포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계엄군들이 모아서 쌓아놓은 장면이죠. 정대는 본인의 죽은 모습을 유령이 되면서 보게 되었고 기이한 몸들의 탑을 보게 된 겁니다. 맨 위에 놓인 남자의 몸에다 그들이 가만히를 덮자 이제 몸들의 탑은 수십 개의 다리를 지닌 거대한 짐승의 사체 같은 것이 되었어.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지고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몸을 햇빛 속에서 악취를 뿜으며 썩어간 더러운 얼굴들을. 정대는 당시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여자의 심장 언저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점점 분노에 차는 정대를 표현하는 시 같은 문구도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들의 눈을 생각해. 책의 뒷부분에서도 도청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이 유령의 관점으로 계속 말을 해줍니다. 억울하게 죽은 정대는 유령이 되어 친한 친구인 동호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제목을 소년이 온다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들이 점점 현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에 의한 반란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을 한 시민군은 모두 폭도가 되었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취직도 되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은 2014년에 쓰여졌고 지금은 2024년 끝자락입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소년들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채로 또다시 40년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이 아닌 소설을 소개한 적은 처음이네요. 물론 외계인과 관련된 책들을 재미삼아 하긴 했지만 장편 소설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읽고 소개하다 보니 소설도 종종 소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저는 깨우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상상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 오히려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들이 계속해서 제 가슴 안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통일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적어놓은 글들과 약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너무 슬픔이 밀려와서 와이프에게 여기서 벗어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 마치 그 현장 안에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도 같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채로 또다시 40년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